내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에 비해서 그런가에 대한 것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첫 우리 강의 때 경제학, 거시경제 이야기 쭉 하시면서 첫날 미중 경쟁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 말고 저보다 얼굴이 조금 더 크신 것 같던데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거 미중 경쟁도 보면 사실은 미국이 쭉 했다가 중국이 많이 따라왔던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쟁이 참 힘든 게 보면 경쟁은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요게 나다 보이시죠? 주먹 보이시죠? 요게 나고 이게 경쟁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쟁을 해나가는데요. 경쟁을 막 해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경쟁 우위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 우위가 경쟁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 우위가 있잖아. 이거는요. 경쟁을 해나가는데요. 이게 나고 이게 경쟁자예요. 경쟁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경쟁 우위가 오이? 있죠. 예.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예. 아니, 그럼 나의 행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올림픽 보셨지만요. 올림픽에서 양궁하다가요. 실수해주면 고맙지. 예. 야구 보시다가요. 투수가 실투해주면 고맙지.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힘든 면이 있는 거는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인 게요. 사실은 뭐 미국에서 계셔서 쭉 보면 자동차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자동차도 보면 현대자동차가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잘 나갔어요. 보면. 근데 현대자동차가 잘 나간 게 보면 물론 현대자동차가 이것도 있지만 또 뭐 이것도 있었거든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GM, 포드 이런데 마케팅에 집중한다 그러면서요. 딜러만 관리하고 하면서 제품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또 제일 큰 경쟁자인 도요타도 보면 자동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수가 판매 대수가 1000만 대였거든요. 이 1000만 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걔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의 원천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보면 JIT라고 그럽니다.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는 just in time, 재고를 안 가지고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붕괴가 돼요. 거기다가요. 기억나세요? 6년 전인가 5년 전에 지금 올림픽도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기억나시죠? 동일본 지진, 쓰나미 기억나세요? 쓰나미?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올림픽 선수촌에 그 음식물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쓰니 안 쓰니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한국도 보면 지금 일본에서 잡힌 물고기를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컨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때 나왔던 방사능 원자력을 영향을 받은 물고기들이 어디든지 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부품업체들이 또 그 동북지방, 도곡지방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되니까는요. 현대자동차는 어부지리를 본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다 모여서 손에 손잡고 저 새끼들 쓰나미 한 번 더 하고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은 이걸 바라는 것보다 이걸 더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엄연히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 우리 경쟁자인지 사실은 보면 우리 LA 근처에 있는 교민사회도 보면 그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경쟁자를 생각했다가 뭐 사실 뭐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90년대 보면 뭐 자바 시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많은 물건들이 또 중국이나 다른 데서 뭐 그
패스트 패션이라는 이름으로도 들어오면서 타격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고상돈 아저씨 또 보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우리 생각의 베이스 캠프를 그때 동영상 어제 봤던 거 중국 기자 루이 청강이라는 그다음 한국 기자에 대해서 참 많이 부끄러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의 틀들을 어떻게 좀 높여 나갈 것인지. 그래서 2000m짜리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지금처럼 6000m짜리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눴던 게 요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엘빈 터플러 이야기 쭉 나눴었고요. 물론 뭐 요것도 참 중요한 얘기지만 어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요거 바둑판의 돌 이야기. 그래서 어제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쟁이 41년 하신 분도 퇴임하실 때 되니까 내가 바둑판에 돌이 된 느낌이라서 너무 싫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17년에 갔을 때도 그랬고 우리 GSEO 계신 분들 대체로 보면 뭐 어떤 조직에서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보다 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얘기 잠깐 하시고 질문도 주셨던 거, 네카라쿠 배당토 이야기 하셨던 거,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젊은이들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옛날처럼 월급 받아서 아주 잘 나가게 되면 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창업해야 됩니다. 네. 올해 저번 달에 대한민국의 센세이션 했던 뉴스가요. 대한민국 1등 부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에서. 누구로 바뀌었냐면 기사 보셨어요 혹시? 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약간 보수적이고 부끄러운 게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거 보면 10대 그룹에 최근 한 10년, 20년 전에 만들었던 회사가 재작년까지는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10개 큰 회사 중에 보면 5개인가 6개 회사가 20년, 10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사실 구글도 그렇고요. 뭐 지금 뜨고 있는 넷플릭스나 뭐 다양하게 다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이제 한국도 그런 변화를 겪어 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뭐 흔히 판검사 되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요. 진짜 어떤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요. 강남에 지금 집값이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뭐 웬만하게 새로 지은 아파트들 중에서 뭐 럭셔리한 빌라 같은 것들 보면 한 50억, 한 5 밀리언, 6 밀리언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거 그냥 바로 사갔던 애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젊은 애들이 사간다 그러면 주로 어떤 애들이었냐면 참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일타 강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타 강사? 한국은 입시가 정말 치열하니까요. 쪽집게 문제 이렇게 찝어주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 한 번 하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애들이 확 사가고 했던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도 많이 바뀐 게요. 그 벤처에서 엑싯에서 돈 번 애들이 젊은 애들이 또 그렇게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는 종말이냐 사회주의로 갈 거냐에 대한 것들의 키 방어막이 뭐냐면 저는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기회를 찾아서 내가 발로 뛰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는요 기회를 줘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지켜내는 게요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눴었고 또 요 얘기도 기억나시죠?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였고 우리 기업 측면에서 보면
성장이 추락, 스톨되어 있는 거를 한국말로 추락이 아니라 바꾸면 뭐가 제일 적절하다? 이것 봐. 어제 이야기하면 뭐해. 아무도 기억 못해. 훅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뭐 훅 가고 나면 그래서 어제 이야기 쭉 해주셨던 것 중에 보면 뭐 코닥 이야기 주셨고 노키아 이야기 주셨는데 그 원인도 조금 기억나세요? 훅 간 가장 큰 원인 거기 한국말로 제가 4개까지 번역해서 올려뒀었었는데 강의 안에 제일 큰 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월한 현재의 포지션의 만족이라고 했었어요. 그거와 연결해서 두 번째가 혁신의 부재. 왜냐하면 변하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변하는 거. 가령이요. 지금 제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제 이 줌 사이트에요. 한 12분 정도에 되는 분들은 얼굴이 보여요.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은 얼굴을 켜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수업 태도가 너무 좋은데요. 이 카메라 안 켜신 분들은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켜신 분들은 끄고 끄신 분들은 켜고 그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실시! 라고 하면 뭐 지금 또 한두 분씩 켜시는 분도 계신데요. 뭐 켜시긴 켜시겠지. 근데 뭐 속으로 뭐라겠어요.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하시면서 하시겠지.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 켜고 안 켠지요. 우리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30분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 변화하는 거 싫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어제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계란이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가 될 거냐 아니면 생명을 가질 거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코닥도 보면 사실 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발명해 놓고도 그 다음에 노키아도 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변화에 대해서 둔감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얘기 안 드렸는데요. 거기 세 번째 이유가 뭔지 혹시 강의 안 있으면 한번 좀 보세요. 뭐 있는지 뭔지. 첫 번째가 뭐 우월한 현재의 포지션의 만족 그런 얘기 드렸었고요. 두 번째가 뭐 혁신의 부재였고 세 번째가 약간 그거와 다른 거였는데 뭐였냐면 어떤 표현을 되어 있냐면 조속한 현재 비즈니스의 뭐 탈피 또 철수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변화가 막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뽑아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금방 문 닫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컨설팅 회사가 어디냐면 맥킨지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킨지인데요. 그 맥킨지의 컨설팅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은 회사가 어디냐면 LG그룹입니다. LG그룹이요. 본래 이름은 금성사였던 거 기억나세요? 럭키 금성그룹. 그래서 LG전자는 금성사에서 LG전자로 넘어갔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께서 부친이셨던 구자경 회장한테 물려받으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LG로. 그게 92년, 93년 그때쯤인데요. 그때쯤에 LG가 금성사가 맥킨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맥킨지가요. 금성사에다가 금성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업 영역이 있을 건데 이 사업은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recommend, 권유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거 같아요? 금성사가 했던 사업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컨설팅 회사가 이제 이거는 금성사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딴 데사게 넘겨주세요. 넘겨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업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아직도 반도체, 어떤 거? 반도체,
반도체는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뭐 그때 약간 들어가긴 했는데요. 반도체를 그만둔 거는 우리 DJ 빅디라고 IMF 터지고 나서 그때 이야기고요. 또 아니 뭐 어제 보신 한국 기자들 흉내 내시는 거예요? 뭐 꿈이 한국 기자였어요? 흉내 내지 말고 뭐 했을까? 지금 보면 뭐 휴대폰 사업도 철수를 했잖아. LG전자가 완전 철수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얼마 전의 일이니까. 그 다음에 93년 그때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디 있어? 없었지. 뭐였냐면 LG전자가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 유현주 그 원우님 전자 중에서 걔들이 갖고 있는 사업부 중에서요. 어디였냐면 백색 가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백색 가전이라 그러면 뭘 말하냐면 백색 가전은 TV가 아니고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게 백색 가전, 홈 어플라이언스 쉽게 말하면 이에요. 지금 LG전자를 받치고 있는 거는 냉장고, 세탁기예요. 항상 미국의 커스코나 베스트바이 가보면 제일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게 LG 거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컨설팅 펌이 이걸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했으면 논리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뭘 것 같아요? 제가 뭐 응?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걸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나쁜 놈은 아닐 거 아니야. 어제 이야기했던 거하고 조금 연결 한번 해보세요. 어제 우리 전략의 프레임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기억나세요? 스왓 분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러면서 요거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에 대한 이야기고, 기회와 위협이라는 거는 기업이 외부적으로 갖고 있는 산업 환경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논리예요. 어제 GP지기 이야기도 기억나세요? 손자병법에 예. 네, 기억납니다. P와 G에 대한 이야기인 게요. 백색 가전이라는 산업 자체는 보면 어떤 산업이냐면요. 굉장히 성숙기에 와닿은 산업이에요. 산업이 성숙기에 와닿는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제품 자체가 가지는 성능으로 그렇게 차별화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경쟁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때는 가격 싸움. 예.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중국어로 하면. 중국어 발음 괜찮죠? 제가 중국어인 거예요. 싼 거. 가격 경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가격 경쟁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두 번째는요, 그런 산업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더 뛰어난 그런 싸게 만들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더 이상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금성사가 아니라 어느 나라 개혁 개방돼서 무섭게 문 열리고 있던 중국 애들이 이걸 더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케이? 결국 이 두 가지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만약에 그때 금성사가 LG전자가 백색 가전을 철수를 해버렸으면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 내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백색 가전이 꾸준히 그래도 프로핏을 내줬거든요. 기업이 신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LG전자가 그 이후에 많이 들어가서 재미를 좀 봤던 게, 지금은 또 철수를 했지만 핸드폰 사업 들어가서 재미를 좀 봤고요. 요즘은 LG전자가 또 많이 힘쓰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 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만드는 방법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 그렇지,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주가가 떨어지고요. 배당해 줘야 되고요. 내 지분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 지분율이. 그러면 지배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뭐? 그렇지, 돈을 구워다 쓰는 거죠. 채무 비율을 부채를 끌어들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남의 돈을 갖다 쓰면 신체 포기각서를 써야 됩니다. 돈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내가 벌어서 해야 되죠. 벌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백색가전에서 나온 꾸준한 그 수익률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 같아요. 혁신의 부재하고 조속한 현재 비즈니스 철수. 그래서 이 영역은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예술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거, 가령 구글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우리가 만드는, 구글이 만드는 매출의 30% 정도는 최근 5년에 런칭한 새 산업에서 나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구글 임직원들은요, 내 시간의 20% 내지 30%, 뭐 보통 한 20% 정도인데요,는 현업과 굉장히 무관한 일에 시간을 쓰도록 encourage, 권장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뽑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면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요, 내연기관차가 돈이 돼요. 현재까지는. 전기차, 수소차 돈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데다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새로운 사업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기업도 그렇지만 사실은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고 잘한다는 것들 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간,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내가 현재 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일에 사실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정말 그중에 잘하신 게 뭐? GCO 등록하신 거지. 바빠 죽겠는데 5주를 저녁마다 이것도 못하고 그런 변화를 가져가는 게요,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한번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그 환경 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거 우리 조화시켜 나간다고 어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계속 우리 그 주제던데요, 4차 산업혁명이 됐든 그런 환경 변화가 오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개인 차원에도 보면 창업 관련된 것도 보면 사실 한양대, 여러분들 이제 모교가 되실 한양대만 해도 좀 괜찮은데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좀 사장대보다 좀 떨어지는 지방대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졸업하는 애들 중에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홈쇼핑이에요. 제 친구들 50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잘리고 나서 은퇴라기보다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중에 50대 제일 많이 창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치킨집. 그렇죠. 치킨집 하고요, 커피집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거 팩트 진짜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 수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수보다 더 많아요. 치킨집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좋은 산업이에요. 홈쇼핑, 저기 온라인 쇼핑몰 엄청 많아서 물론 대박 나는 경우가 뭐 0.0001%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정말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50대 왜 치킨집을 할까요? 이거. 만만해서요. 예, 만만해서 이런 말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고치면 다른 거 할 거 뭐 할 게 they're 없어. not ready to do anything else. 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가진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항상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열심히 안 살았냐? 다 열심히 살았어요. 다만 뭐 현재의 일에만 국한해서.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도 그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세요? 네, 어제 이야기한 것에서 네.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조금 더 넘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대인데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내일부터 계속 또 보실 거야. 그래서 왜 이게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임팩트가 있는 건지 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 건데요. 이런 큰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크로 트렌드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트렌드를 분석할 때는 보면 보통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패스텔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 뭐 특별한 단어 아니니까요. 뭐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쑥스럽잖아. P는 뭐? political.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이 매크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E는 뭐? 당연히 경제적 환경. 아, 예. 뭐일 거고. 그 다음에 S는 social. 네, 소셜이고 소시오 컬처럴이라고 표현합니다. social 사회, culture. 네. 소시오 컬처럴,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T는 당연히 기술, 기술적, technical. 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많이 부각되면서 나오는 게요. 이거 E. 어제 ESG 할 때 environmental. environmental. 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 규제로 나오는 게 이게 L. 그럼 뭘까요? 가령 지금 한국 기사들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2시간이란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52 hours. 그게 뭐냐면 레이버. 한국에서 labor다. maximum 일할 수 있는 labor hour per week가 52 hours입니다. 그런 거 규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변화는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우리가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은 지금 사실은 참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회가 건전할 수도 있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소셜 컬처럴 어제 이야기한 거로 따지면 뭐 사람이 달라진다, 세대가 달라진다,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고령, 에이징 소사이어티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에이징 소사이어티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건 한국말로 고령화라고 그래요. aged, 그러니까 에이징이 있고 aged가 있고 super aged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어는 고령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건 고령사회라는 표현을 쓰고 이건 초고령사회라는 표현을 써요. 에이징 소사이어티라는 말은 뭐냐면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 인구 중에서요. 이 고령이라고 그러면 몇 살부터가 고령일 것 같아요? 65. Thank you. 65 years가 고령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65 years old가 되면 정부에서 표를 하나 줘요.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공도사님이라고 그래요. 지하철 공짜로 타시는 도사님들. 지공도사가 되는데요. 한 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이 65 years가 비율이 7%, 7%가 넘어가면 그 나라가 고령화됐다고 이야기해요. 또 14%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super aged,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음. 여기에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일본. 일본. 일본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25%. 일본이요. 30%. 지금 27,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요. 65세 이상 인구예요. 음. 근데 한국이 지금 딱 요 경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속도 자체가요. 어떤 나라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럴까? 정말 뭐 시골에 뭐 가면 그렇게 큰 시골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주는 비율이 너무 커서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막 생기는 단계까지 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 팩트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겠죠. 가령 사업 기회도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업 기회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을 만들더라도 뭐 굉장히 큰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편하면서 간단한 것들이 생길 거고, 유통 채널도 보면 뭐 벌크하게 이렇게 많은 걸 들고 다니는 것들은 이제 끝났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소포장을 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과정에서 첫날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70년대를 보낸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서요. 보면 아주 옛날에 설탕물 드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설탕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설탕물을 이거 왜 먹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뭐 이렇게 우리 못 살았을 때 70년대 이렇게 보면 뭐 애들 이렇게 힘들어하면 굉장히 자애로운 선생님,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한 티처가 불러가지고요, 이 허니 태워주는 게 아니라 그건 꿀은 너무 귀하니까 이 설탕물 태워주고 그랬어요. 이 설탕이,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 추석, 땡스기빙, 코리안 땡스기빙 같은 데 보면 선물 세트에 설탕 선물 세트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도 설탕 거의 안 먹거든요. 여기 있는 게 무가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슈거 프리만 거의 드세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설탕 많이 먹는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에 슈가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슈가보이. 백종원 아세요? 백종원? LA도 있잖아. 있던데. 백종원 아저씨 이 요리할 때 보면 설탕 항상 집어넣어. 이 간장에다 설탕 타서 양념하면 우리 한국 표현으로 단짠, 달고 짜고 달고 짜고 하잖아요. 그럼 맛있어요. 근데 설탕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1970년대에 돈 많이 벌었던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이런 거. 이런 거 만들던 애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따지면 백색 가루라고 이야기하는 거. 밀가루, 설탕, 조미료 이런 거 만들었던 애들. 기억나세요? 제일제당이라는 회사 기억나세요? 삼양사라는 회사, 대한제분이라는 회사. 어제 코롱 이야기 하셨는데요. 뭐 그 옛날로 보면 화섬, 화학섬유 만들던 나일론 만들던 회사들, 그런 데가 돈 많이 벌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변해버렸는데요. 설탕만 계속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10대 재벌에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20대, 30대 재벌에도 못 끼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삼양사, 대한제분 이런 애들. CJ는, 제일제당은 지금은 CJ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요. 지금도 CJ그룹을 제일제당 설탕 만드는 회사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컬처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한국에 계셨을 때 다방 가보신 기억 나세요?
전국 방방곡곡에 다방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방은 돈 벌기 정말 좋았고 돈 많이 벌던 사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전 세계에 파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 그 인스턴트 커피예요. 맥심 모카 골드라고 노란 색깔 돼 있는 거 좋아하세요? 예, 하루에 우리가 스타벅스도 좋지만 그 맥심 모카 골드 그 한 잔을 마셔야 힘이 나는데 사실은 그 맥심 모카 골드의 그 레시피도 을지로에 있던 다방에서 나온 레시피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식품 그 판매사원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팔다 보니까 너무너무 커피가 맛있는 거야. 그지 커피가. 그래서 삼고 초려 끝에 막 묻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얻은 게 그 레시피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다방업주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방은 대한민국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 업태가 돼버렸습니다. 다 이걸로 바뀌어 나가요. 옛날에는요 쌀밥이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분식 장려 운동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초등학교 때인가 보면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검사를 했냐면 쌀밥만 싸오면 담임 선생님이 검사해서 야단쳤어요. 왜? 귀한 쌀만 사왔다고. 그래서 콩이나 보리나 이런 걸 섞어서 만들지 않으면 야단을 쳤어요. 쌀이 정말 귀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국 사람들도 그냥 쌀밥 잘 안 좋아해요. 왜? 이게 탄수화물 때문에요. 건강에 대한 컨선 때문에 요즘은 거의 잡곡 보리밥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옛날에 쌀농사만 했을 때는요 제일 좋았지만 요즘은 쌀농사에서 돈 벌기 너무너무 힘든 산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요게 대한민국 20대 재벌입니다. 1965년 기억나는 회사 있으세요? 동명목재라는 회사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부산에 있었었는데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는 이병철 이렇게 안 했어요. 동명목자의 강석진 회장이라는 분이 제일 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신어학 기억하시는구나. 여기 보면 또 보면 방직 회사들, 다 방직 회사들. 그 다음에 보면 모직 회사들, 연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10대 재벌입니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한제분, 제일제당 이런 애들.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근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삼성 이런 재벌도 보면 여기 보면 없잖아요. 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러면서 여기 있던 기존의 업체들을 무너뜨린 그런 회사들이 한국 재벌들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또 드디어 여전히 제일제당, 삼양사 이런 데가 앞에 있습니다. 또 삼양식품 이런 거. 야, 참. 그때도 여전히 두꺼비는 엄청 많이 잡았나 봐요. 진로 뭐 하는 회사인 거 아시죠? 참이슬. 죄송합니다. 대낮부터? 아니야, 대낮은 아니구나 거기는. 그 다음 또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회사들 물산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 정유 회사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뭐 지금과 같은 비싼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볼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기업할 때 보면 한 우물을 팔아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물이 나오다가요 우물이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한 우물만 파다가 물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메가 트렌드가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순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한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인 차원에도 보면요. 사실은 우리 여기 다 선배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잘 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다 이렇게 잘 스탑돼 있는 들려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잘 잘 들려요. 들려요. 감사합니다. 사진들이 다 너무 딱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제가 좀 약간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뭐 다 선배님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외람된 말씀인데 이제 50이 좀 넘어가니까 세상이 내가 인간의 의지로만 안 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공자 선생님께서 50을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50을 지천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을 때 보면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인간의 의지로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뭔가 순응할 때는 순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기업도 보면 그 변화에 무관하게 내가 계속 뭐 목재만 한다, 방직만 한다, 뭐 백색 가루만 만든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파이팅. 예.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은 우리 내일부터 쭉 이야기 또 다음 주에 쭉 이야기해 주실 거라서요. 간단하게 포스트 코로나 뭐 관련된 거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이게 왜 지금 특히 저희 과정 우리 GCO 과정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2주차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과정을 만들었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소셜 디스턴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 이 거리두기라는 게요. 디스턴싱이라는 게 사람 간 거리두기도 있고요. 국가 간 거리두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지금 꼬마는 아니지 애들하고 제 처하고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데요. 밴쿠버가 캐나다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락다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 2020년 1월 달에 그 프랑스 디종에 강의 간다고 떠나고 나서요. 1년 반 동안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요. 국가 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람 간 거리두기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랜선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디살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어요. 또 보면 바이든 행정부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 푸시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지만 결국 물류 자체의 이동이 옛날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GVC라는 표현을 썼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많은 것들을 현지에서 만들지 않으면 힘들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급속하게 일어났던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마켓 오리엔티드 RVC 리저널 밸류 체인 R은 여기는 리저널이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많은 회사들이 미국에 다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보면.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민 소사이어티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봐요.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지만 계속될 거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던 게 아니라 우리 4차 산업혁명, 우리 다음 주에 쭉 이야기해 주실 그 주제들인데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ICB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인터컨티넨탈 볼리트 미사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게 아니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모빌리티, 모바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있던 일인데요. 이게 이 코비드를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확산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다음 주에 그 강의 우리 주실 때 관심 갖게 봐주시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시작된 거? 어느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영국. 예, 영국에서 네. 뭐 토마스 와트가 했다는 거. 그게 증기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증기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지만 이게 산업혁명인 게 경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증기가 들어가서 기계 문명이 발달된 게 아니라요.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건 운송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증기기차 아니면 미국의 탐소여의 모험인가요? 거기 보면 미시시피 강에 탐소여가 갈 때 보면 증기선 이야기 나왔던 게요. 이런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게 생기니까 뭐가 생길까요? 포트가 생기는 거지. 물건을 모아서 가야 되는. 그러면서 도시의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영향을 미친 건 뭐냐면 이 전기 시스템이죠. Electricity. 예, 일렉트리시티를 만든 건 미국. 누구냐면 에디슨. 에디슨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요. 대량 생산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 중산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이라는 거는요. 1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추수할 때. 그러면 소비 행태가 전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 근로자로 고용이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급여, 샐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샐러리로 해서 소비가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IT, 데이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 두 세상이 달리 말하면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두 개가 딴 세상이었는데 이게 integrate,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cyber physical syste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또 프리벤션도 해주고. 한번 좀 들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요. 가령 GE가 제트 엔진을 만드는데 이전에는 그 제트 엔진만 만들고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뭘 파냐면 그 제트 엔진에 센서를 하나씩 다 달아서요. 달리 말하면 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센서가 보내주는 신호를 포착해서 이 엔진이 어떤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거에 대한 프리벤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공장을 만들든지 할 때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전혀 그 오프라인에 대한 공장을 온라인에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최적의 설계를 해나갑니다. 또 우리 생활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이거예요. 그거 쓰세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쓰세요?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사이버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거는 피지컬 시스템의 이야기예요. 실제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전에는 단절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사이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해서 그걸 피지컬 시스템에 있는 나한테 쏴줘요. 그럼 나는 거기에 따라서 운전하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요 이야기인데요. 그게 되면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제품의 개인화가 가능해요. 사실은 요거 뭐 그래프 전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수요와 공급. 이게 뭐 price, 이게 quantity라고 보면 이게 supply, demand인데요. 요 디맨드 선을 한번 한번 보세요. 디맨드 선을. 아이고. 디맨드 선은요. 각 선이라는 건 점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의 의미는 이만큼의 사람은 이만큼의 돈을 낼 수가 있는데 경제 시스템은 요 균형 가격만 받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면 나는 돈을 더 낼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가시면 커피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스타벅스 커피의 가장 기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전에 아메리카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스프레소? 땡큐. 에스프레소가 필요하지. 에스프레소에다 뜨거운 물 타면 뭐가 돼요? 핫워터 타면. 아메리카노지. 핫워터 대신에 따뜻한 우유를 타면 뭐가 돼요? 라떼. 라떼가 되지. 라떼에다가 초콜릿 3줄 뿌리면 뭐가 돼요? 모카. 모카가 카푸치노. 되지. 그 위에 카라멜 4줄 뿌리면 뭐가 돼요?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가 되지. 네. 뭐예요? 각각 올라갈 때마다요. 사실 뭐 그 에스프레소하고 뜨거운 물 가격은 가격을 치질 않으니까 같은 가격이지만 그거 조금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죠. 당은 몇 센트라도 올라갑니다. 원가는 그만큼 들까요? 아니요. 들어가요. 네. 달리 말하면 제품을 개인화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각 개인마다 낼 수 있는 돈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3D 프린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면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디살라이제이션이나 서비스타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아마 2번째 주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것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보면 결국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업 차원에서 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뭐 자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자원이 보면 크게 보면 유형 자원이 있을 거고 무형이 있을 거고 인적 자원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인적 자원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이유는 인적 자원은 사실은 유형적 성격과 또 보면 무형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뭐 보이는 거 저 보이잖아요. 저 유형이야 무형이야? 유형 아니야. 근데 제가 여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유형적 자원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겠죠. 제가 이 유형적 자원을 활용했다 그러면 저는 벌써 아이돌이 돼 있어야 되겠죠. 동의 안 하시는 분위기? 근데 제가 이렇게 교수를 하고 있는 거는 제 유형적 자원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뭐 지식, 그 다음에 뭐 학생이라고 표현될 수 있나, 뭐 어떤 뭐 사랑, 뭐가 됐든 그런 것들로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무형이죠. 달리 말하면 인적은 유형과 무형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보통 보면 따로 떼어놓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크게 보면 유형과 무형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을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유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무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무형이요. 내용의 저 기술 이름이 중요해요.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이타미 히로유키라고, 이분은 뭐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식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셨던 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경쟁 우위, 달리 말하면 기업이 경쟁 우위를 이렇게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무형이라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 밸류. 브랜드는 무형인데 왜 브랜드가 유형보다 더 중요할까요? 유형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무형은 돈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오, 사랑 그거 얼마야? 뭐 이거 드라마 기억나세요? 눈에 보이는 가격.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경쟁을 해나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때 경쟁 우위가 있는 거잖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은 뭐야? 그걸 금방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는데요.
제가 서니까 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제가 한양대에 한 16년 근무해 보니까 한양대를 왜 한대라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한양대를 왜 한대라고 그럴까요? 한양대라서 한대? 한대야 한대. 추워서요. 추워서 한대야. 근데 교수가 이렇게 농담을 해도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정말 월급이 너무 짜. 완전히 봐 이거 완전히 한대 아니에요. 후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씨. 완전히 이게 뭐야 이게. 씨. 거기다가 뭐야 이거 뭐야 그 언제였나 반값 등록금 뭐 그런 얘기 누가 해가지고요. 월급이 동결이 된 지가 한참 됐어요. 이런 거 총장님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학교 앞에 바로 나가면 사근동이 있거든요. 한양대 학생들 많이 가는데 거기에다가 고깃집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유학할 때 뭐 아르바이트 좀 하고 또 뭐 파티 같은 거 가면 제가 양념도 잘하고요. 불도 찾고도 잘 피우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 내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돈이 없어. 돈은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돈은 유형이요. 유형자산이지. 금융자산이니까 유형이지.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제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000씩 다 보내주실 거 아니야. 왜 갑자기 표정들이 굳어지세요?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그래도 선생을 몇 년을 했는데 뭐 신용, 트러스트, 신용대출로 해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달리 말하면 유형자원이 있고 없고는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정확히 표현해 주신 거 돈으로 살 수 없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좀 넓게 보면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우리가 hard to copy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무형자원은 굉장히 카피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전에 나가는데 내가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요. 얘가 금방 카피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 비행기 탈 때 보면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 지금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시지만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적립해 주잖아. 그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회사가 하나 생겼어요. 고객들이 막 일로 모여. 다른 경쟁사들이 보니까 왜 고객들이 절로 가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는요.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줘. 그러면 마일리지 카드 하나 만들어주는 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easy to copy해요. 그러면 다 그걸 만들어 버리면 그거 있고 없고 자체는 경쟁우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굉장히 무형자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valuable, 더 가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가치가 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에 이 하나 단어를 더 붙이면 critically. 그래서 무형자산이요 훨씬 더 critically valuable하고 hard to copy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밥집 하려고 그러면 제가 고깃집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양념을 잘하고 얼마나 뭐 고객 접대를 잘하고 이런 것들 그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업도 이런데 나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현대자동차 상무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목금 빠지고 금토 쉬었다가 월요일 날 오는데 회사가 아무 일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다? 있으나 마음 아프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하드도 카피하냐 아니면 쉽게 리플레이서블 한 존재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옛날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 한 잔씩 드시고요. 어떤 맥주 좋아하시나? 자, 요거 사진 한번 보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의 아련한 향수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뭐 같아요 이게? 남대문, 뭐 같습니까? 남대문. 남대문. 뭐, 우리가 숭례문 누구야? 숭례문이라고 이야기하신 분. 장윤정이요. 훌륭하십니다. 네, 이게 그 남대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거는 그 안 되죠. 본래 이름은 뭐? 네, 숭례문입니다. 잘 알다시피요. 숭례문은 대한민국 국보 1호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 국보 1호인데요. 사실은 1호, 2호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사실은 National Treasure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뭐 1호, 2호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창피한 역사긴 한데요. 그 일제시대 때 이런 것들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뭐 1호, 2호를 매겨뒀는데요.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국보 1호가 국보 뭐 100호보다 한 10배는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숭례문은요. 벌써 한 10년쯤 됐나? 10년쯤 됐나? 8년쯤 됐나? 불이 났어요. 맞아. 기억나세요? 네. 네, 이거 불렀죠.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미친 놈이 맞아. 불을 질러 가지고요.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위에 있는 게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은 요거는 옛날 그 무너지기 전에 오리지널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짝퉁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그 들어가는 이 나무가 뭐 강원도에 진짜 그 주목이 아니라 뭐 러시아제 나무를 썬리해서 많이 지금도 많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단청, 색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통 방식을 쓰지 않아서 벌써 갈라지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짝퉁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뭐 모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국보 1호는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짝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보 1호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있다. 있다고 손 한번 합니다. 들어보세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없어졌다. 저건 짝퉁이다. 소신껏. 네. 그러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어디 있어요? 그 짝퉁인데 이거 없어졌잖아. 미닝이 더 중요하잖아요. 미닝.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슨 미닝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 누구야? 무슨 첫사랑이에요? 마음속에 있게? 예, 이제 마음속에 있는 첫사랑은 간직만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관하는 건물이라 이제 네, 세월이 무슨 흘러가면 얘기냐면 이제 보급 타서 없어진 건 마이크 켜야 되는 것 같은데 불타서 없어진 건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 무형. 유형이죠. 유형이죠. 유형. 그런데 숭례문이 국보 1호인 이유가 형체 때문에 과연 국보 1호였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그 대한민국 전에 조선시대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1392년에 건국이 이성계에 의해서 되고요. 그때의 도읍은 수도 캐피탈은 어디였냐면 고려의 맨 마지막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개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세 번째 왕인 태종, 우리가 이름 들어봤던 이방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때 이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이 1392년 그때 즈음에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국보 1호였을까요? 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세요? 네. 네. 당연하죠. 왜냐면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뭐 1400년대 초반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는데 그때 이후에도요. 엄청나게 많이 붕괴되고 새로 짓고 붕괴되고 새로 짓고 했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게 국보 1호인 이유가 1392년에 지어진 문이기 때문에 국보 1호 유형의 국보 1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미닝이 있고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미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 현판 한번 보세요. 이게 숭례문의 현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판 같은 거 약간 좀 특이하지 않아서 이게 숭례문이라는 건데요. 숭례문이라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혹시 뭐 주로 LA에 계시니까 아니면 미국에 계시니까 잘 보신 적이 없겠지만 한국 여행 오셔서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한자로 이렇게 써놓는 이런 걸 현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런데요. 대체로 그런 현판은 어떻게 써져 있냐면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대웅전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오케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첫 번째 염두에 두세요. 두 번째 일단 문은 문이니까 놔두고 예자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숭자를 한번 보세요. 숭자. 한자는 기본적으로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형 문자라 그래서 숭자를 이렇게 한번 쭉 숭상할 숭자인데요. 쭉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또 일어섰어요. 약간 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무슨 뭐 옛날에 무슨 개그맨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 드세요? 이런 느낌? 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왕관의 모습이요? 이게 왕관의 모습 같아요 지금? 꽂히는 거? 올라가는 거? 지방 땡큐. 밑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해무실 위패 같은 기분. 약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쓸까?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잠깐만요. 이게 쓰려고 그러니까 칸이 없네. 이게 뭐야? 혹시 한자인데요. 요거 혹시 읽으실 수 있나? 안 보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상선, 그렇지. 상선여수. 상선여수라는 네. 말이에요. 이거는 그 노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노자? 네, 도덕경이라는 거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상선, 그러니까 뭐 선, virtue, 좋은 건데요. 착한 거. 이거의 최고의 선은 뭐냐면 여수, 이 여자가 뭐냐면 같을 여자예요. 물이 흘러간다. 뭐와 같다?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물과 같이. 지극한 선은 물과 같다라는 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왜냐하면 물은요 어때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흘러요. 항상 아래쪽을 지향합니다. 물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서 네모난 데 가면 네모난 대로, 세모난 데 가면 세모난 대로 모양을 얼마든지 바꿔줍니다. 물은요 자기를 더럽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물은요 착한 놈, 나쁜 놈, 미운 놈, 고운 놈 안 가리고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래서 지극한 선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물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잖아. 반면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오르는 거는 뭐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고 뭐는? 불. 연기, 불. 불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의 명을 받고 이제 개성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수도, 도시를, 캐피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명을 받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학대사요? 돌아다니냐면 암행어사. 무학대사라는 사람하고 무학대사. 암행어사 뒤에 나왔고 무학어사라는 사람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정도전, 네, 맞습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뭐 다 돌아다니면서요. 전 조선 팔도에서 최고로 좋은 장소를 정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서울, 옛날 이름으로 하면 뭐 한양. 한양.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팔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이름은 한양. 한양대학교. 왜 답이 안 나와 빨리? 한양대학교요. 빨리 답이 나오셔야지. 네.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명당을 딱 잡았는데요. 경복궁 자리. 경복궁 가보셨어요? 예. 네. 옛날 중앙청 있고 한데 거기 잡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큰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냐면 운항산, 인왕산은 옆에 있는 산이고 부학산, 북악산이 있습니다. 북학산. 북악산이 있어요. 북한산은 한참 더 가야 되고 북악산. 그다음 우리 지금 크리스틴 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복궁에서 쭉 나와서 남대문, 숭례문을 지나서 쭉 가면 용산을 지나서 과천에서 넘어오는 또 서울의 주산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산이냐면 우리 지금 크리스틴께서 써주신 관악산이 있습니다. 북악산, 관악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악산이에요. 가 들어간다. 악이 들어가요. 그 악은 악이 아니라 큰 바위 악자예요. 험악. 큰 바위 악자예요. 이게. 악산.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 큰 바위가 악자가 뭘 의미하냐면 화기, 불화자, 이 화기를 의미해요. 너무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화기가 너무너무 센 거야. 그러면 불은 뭘로 다스리는 줄 아세요? 물로 다시. 불은 물로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낮은 불입니다. 진짜 불이 크게 나오면요. 불로 못 다스려요. 그래서 한국 표현에도 어떤 표현이 바위? 맞불 넣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네네. 맞불? 네. 공원 같은데 우리도 옐로스톤 같은데 불라고 하면 맞아요. 안 여기도. 못 번지게 크로스파이어를 해서요 맞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게 관악산 앞에서 저기 서울대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관악산입니다. 굉장히 화기가 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를 일단 긴 물과 닮은 그 다음 숭자 불로 맞불로 넣는 거예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해태라는 건데요. 이 해태라는 동물은 조각품인데 상상의 동물입니다. 뭘 먹는 동물이냐면 불을 먹는 동물이에요. 이게 광화문 앞에 보면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불기, 화기를 한 번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 더 정말 놀라운 게 아까 제가 숭례문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레자. 네. 조선은요.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컨트로버셜한 나라입니다.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완전히 노예제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정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예요. 정도전이 구성했던 나라는요. 왕은 있지만 군림하거나 통치하지 않아요. 상징적 존재예요. 그 신하들이 다 하는 거.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면 유교에서 나왔지. 유교 그러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에 대한 본질을 굉장히 고민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유교하면 제일 유명한 두 분 계시잖아. 누구하고 누구? 공자, 맹자. 네, 공자왈 또 맹자왈 맹자. 하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공자 선생님은요. 뭐 유교의 체계를 저렇게 갖춘 분은 아니고 그 체계를 갖춘 분이 그래서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맹자예요. 맹자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어떤 게 인간이란 존재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결론 내린 게 혹시 성선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정말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본래 착하다. 작다가 아니면 법가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은 본래 나쁘다.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맹자가 이야기한 인간이 갖고 있는 4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들어보신 적 있나? 인, 의, 예, 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인간의 본성을 맹자는 4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인, 의, 예, 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쓰고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걸 맹자에 나와 있는 단어로 따지면 뭐 측은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호지심. 요게 인, 의, 예, 지의 본래 표현이에요. 요게. 그 마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남대문의 본래 이름은 뭐다? 승려문. 네, 숭대문입니다. 혹시 동대문 기억나세요? 네. 동대문의 본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대문? 숭인문, 흥, 인, 인문, 흥인지문이에요. 서대문의 본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서대문은 없어졌어요. 누가 없앴을까? 일제시대 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지었냐면 우리가 서대문 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 있잖아. 서대문 형무소 프리즌을 만들었는데요. 서대문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의자가 뭐냐면 의롭다 할 때, 정의롭다 할 때 의자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데를 없애버리고 일본 애들이 거기다가 프리즌을 만든 거야.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 그 다음 북대문은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대문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바로 뒤에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오시면 나중에 세검정 그걸 바로 북한산 북악산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 상명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꺼 상명대학교. 진짜 이름이 상명대학교예요. 거기 가면 옆에 가면 어떤 문이 있냐면 그 예지문이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경주 가서 불국사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불국사? 네. 불국사를 왜 대단한 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절 하나를 지으면서요. 불국 뭐야?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불국사 가면 다보탑, 석가탑 이름 들어보셨죠? 석굴암 청운교, 백운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석굴암은 불국사 한참 더 위에 있고 왜?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부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절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만드는데요. 도시를 만드는데 그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문을 이 유교에서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남대문은 숭례문이고요. 동대문은 흥인지문이고요. 서대문은 돈의문이고요. 북대문은 홍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 서, 남, 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 의, 예, 지예요. 이게. 이런 거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 무형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가면요. 뭐 숭례문보다 훨씬 더 큰 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뭐 아유 기죽어 이런 거 할 필요 전혀 없는 게 그 보이지 않는 거로서의 가치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혹시 우리 조금 연식되신 분 중에 한국에서 공부하셨을 때 인의 예지 말고 하나 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보통 보면 인의 예지 하면 하나 더 있잖아. 음식의 인의 신. 그렇지. 신. 트러스트 믿을 신자. 요거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이 까지 있으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은 12월 31일 날 밤 12시가 되면 종을 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어디서 치냐면 그 종이 어디 있냐면 보신각이에요. 요 보신각은 어디 있냐면 딱 동서남북의 가운데 종로, 종로 네, 종로 일가에 있는 게 이 보신각입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옛날 이야기 드린 김에 하나만 더. 혹시 용, 드래곤 이런 동물 아세요? 드래곤? 용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용은 뱀의 몸, 물고기의 비늘, 닭의 발, 사슴의 뿔을 모아놓은 게 용이에요. 용은 동양에서는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문화권에서는 용은 왕. 왕이에요. 왕. 유럽 문화권에서는 용은 보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탄, 괴물. 괴물입니다. 용은. 근데요, 질문.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용은 뱀의 몸, 물고기의 비늘, 닭의 발, 사슴의 뿔을 모아놨다 그랬었는데, 질문. 용의 발가락은 몇 개일까요?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네 개. 있어요. 5개일 수도 나라별로 있고. 틀리다? 3개, 4개, 5개. 어느 나라에 나는지. 한국은 4개, 일본은 3개, 중국은 5개입니다. 오, 맞아요. 야. 왕인데 왜 숫자가 다르냐? 그 국가의 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왕, 발톱 5개짜리 왕은 어디? 오로지 중국. 중국의 천자만이 가능한 용이에요. 요게 우리나라 용입니다. 몇 개? 4개. 4개짜리. 네 개. 근데 전에 한번 일본은요, 사실은 불교 문화를 굉장히 받은 나라라서요. 사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에 소고기를 안 먹었던 거 아세요? 고기 안 먹었어요. 메이지 유신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용이 잘 없는데요. 전에 한번 교토에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워터 파운틴이 있는데 거기 용이 이렇게 받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서 세본 적이 있거든요. 발톱이 3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싸 하면서 의문의 1승을 거두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제후국 중에서 뭐 동이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활을 잘 쏘았나 봐요. 지금 양궁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4개인데요. 경복궁 나중에 오시면 한번 가시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양대학이 하고 있는, 한양재단이 하고 있는 그 프레젠트 호텔에 묵으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거기 가시면 그 왕이 근무했던 데가 있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용 2마리가 놀고 있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일용휘주라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5. 5, 6, 7.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오, 7. 우와. 칠조룡. 스케일가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는 뭐 이 정도 되는 거지. 째짜게 5.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조금 마음 아픈 사실은 역사가 좀 남아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조선시대 때
뭐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와서 이걸 보면 이건 뭐 거의 불경제지,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도 황제라고 칭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조선이 망하기 전에 고종. 고종이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칭하면서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이 일용휘주입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왕실 자체는 돈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은 게요. 그때 전기나 전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에디슨이 만든 전기가 미국 땅 이외에 유럽에 한 군데 들어갔고요. 세 번째인가 들어왔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빨리 이게 전기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요게 그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요컨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기업마다 기업 문화가 어떠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네이버의 기업 문화가 삼성의 기업 문화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본 기업 문화 중에 재밌는 거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회사 또 기업 문화 바꿨다 그러던데 제가 전에 한번 그 한화그룹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요. 하나연수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정말 이따만하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보이세요? 신용과 우리 의리. 아, 의리. 위에 보이세요? 예. 회장님의 회장님의 결합을 받들어 글로벌 하나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주역. 이거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받들어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원한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회사는요 정말 의리의리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무형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critically valuable하고 hard to copy한 거. 이거는 한번 저 따라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그 뭐야 이거 마이크 안 켜도 되니까는요 한번 repeat after me 한번 해봐 주실래요? 첫 번째 네. 일단 critically valuable, critically valuable, Critically valuable. 두 번째는 hard to copy. hard to 카피. 과연 우리 회사가 가진 것 중에서요 이런 게 과연 뭐가 있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과연 이런 게 뭐가 있나 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괜찮으세요? 예.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으시죠? 예. 네. 네.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된 그런 핵심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 critically valuable가 하수카피하는 걸 통해 가지고요. 연관대에서 조금씩은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뜬금없는 사업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훅간 회사 이야기했을 때 코닥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코닥이 전 세계 1등 했을 때 전 세계 2등 했던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회사인지? 후지 필름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납니다. 후지 필름이 있었어요. 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지도 코닥처럼 망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후지는요 오히려 사업이 더 커졌어요. 물론 얘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제일 큰 거는 뭐 LED, LCD에 들어가는 패널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공급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말고 얘들이 갖고 있는 사업부 중에서 정말로 수익률이 높은 사업부가 있어. 어떤 사업부일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거.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아싸리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필름 이렇게 후지가 됐든 코닥이 됐든 이렇게 까만 색깔 필름 쭉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필름?
그 필름의 원재료 raw material이 뭔지 아세요? 그 원재료가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그 다음에 사진 디벨롭, 픽처 찍어서 디벨롭 해놓고 나면 햇볕을 이렇게 놔두면 색깔 약간 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색깔이. 그게 왜 그러냐면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필름 회사들이 갖고 있는 디벨롭, 인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요. 그런 것들을 막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항산화 기술이에요. 그러면 항산화가 있고 콜라겐이 있으면 나는 뭐 하면 될까요? 기능성 화장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를 잘 살펴본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뭐 요즘 자동차 산업의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산업, 엔진, 가솔린이 들어가는 자동차, 가스차에서요. 제일 중요했던 부품은 두 가지예요. 뭐였냐면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하고요. 트랜스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 그래서 사실은 현대자동차도 이 엔진은 거의 다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배워왔는데요. 처음으로 자체 개발해서 엔진 만든 게 80년대 중반에나 겨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미션도 정말로 이게 힘든 기술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전기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기술은 전혀 필요 없는 기술이 됩니다. 전기차에서 제일 필요한 건 부품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차가 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엔진이 아니라 보렘, 몰아야 된다. 그 사람이고 가려고 그러면 보렘, 파워 내는 모터가 있어야 되죠. 모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 드렸던 critically valuable한 게요.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왜 요즘 자동차 산업마다 그렇게 긴장을 하고 하느냐가 보면 옛날에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션하고 엔진이었는데요.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예요. 가령 한국만 해도 지금 보면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 LG 화학. 그 다음에 모터를 제일 많이 만들어 본 회사 LG 전자 같은 데거든요. 왜냐하면 세탁기, 냉장고, TV 다 모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도 보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요거 나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요거는 어디에 나온 거냐면 그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 동화책인데요. 어린 왕자. 예,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편은 제가 내일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그걸 본다 그러면 내가 가진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 기억나세요? 따라했던 거 첫 번째 뭐? What can I do? critically valuable 하고 두 번째는 hard to copy한 거.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